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는 노량진에서 한강대교를 건너 육군 본부를 장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해 권력을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박정희는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으며 스스로를 혁명주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쿠데타 성공 이후 논공행상이나 자리다툼 등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정희 세력은 반혁명 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핑계로 반대파들을 숙청합니다. 이러한 반혁명 사건은 무려 10건이 넘었으며 주로 쿠데타 내부 권력 다툼이나 중앙정보부의 업적 과시형으로 조작된 사건이었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5.16 군사정변 이후 불과 2달도 안 되어 장도영 의장이 반혁명 사건으로 제거됩니다. 이때 장도영뿐 아니라 쿠데타 세력 내 이북 출신도 제거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텍사스 토벌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반혁명 사건 중에는 조작되지 않고 실체가 있는 쿠데타가 단 하나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원충년 대령이 주도한 원충현 반혁명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원충현은 1921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인 원종집이었고 둘째 형 원주현 또한 항일투쟁을 한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죠. 특히 형 원주현은 학생 때부터 일본에 대한 항일 시위를 이어나갔고 결국 일본 경찰에 의해 옥고를 치르다가 후유증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원충현은 일본 주호대학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 전임 강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강사 시절은 그리 길지 못했는데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원충현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서울대에서 일하던 중 여순 반란 사건이 터져 군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강사 그리고 졸업생들과 함께 정훈 일기로 군에 들어갔다. 그리고 원충현은 당시 군대에서 보기 드문 정치학을 전공한 엘리트였기에 눈에 띌 만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미국 참모학교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으며 유학 이후에는 서독주재공사관의 무관으로 임명됩니다. 그가 무관 생활을 마친 직후인 1960년 3월에는 서독 대통령이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정변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일 박정희는 서울을 장악한 후 원충현을 찾아와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원충현이 국제정세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었고 과거 미국과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등 혁명 주체들은 원충현을 대변인으로 활용하여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원충현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보실장, 즉 대변인이자 간판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원충현은 5.16 쿠데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원충현은 최고회의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9개월 만에 서울을 떠나 야전부대로 가게 되었죠. 해당 내용은 1962년 2월 19일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고회의 공보실장에서 해임된 원충현 대령은 전방부사단장으로 보직되었다. 그가 요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여러가지 소문이 존재합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장도영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박정희 세력에게 포섭되어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장동영은 실제로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과 같은 이북 지역 출신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려고 했죠. 그러나 1961년 7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 의해 반혁명 혐의로 체포되어 숙청됩니다. 그리고 원충현 또한 함경남도 출신으로 장도영 숙청의 연장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두 번째 소문으로는 1961년 11월 박정희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미국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는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때 원충현 공보실장이 적어준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이날 연설문은 양면에 적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박정희는 앞면만 읽은 것이었죠. 박정희 당시의 의장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연설문을 읽어볼 시간 자체가 없던 것이었죠. 당시 박정희는 측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들이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시간도 없다. 결국 박정희의 1차 방미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승인은커녕
조속한 민정이양을 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고 통보까지 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원충현은 박정희의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충현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두 가지 소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두 번째 소문입니다. 당시 시간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61년 5월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원충현이 공보실장에 임명되었고, 그해 7월에는 쿠데타의 얼굴인 장도영이 숙청당했으며 11월에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62년 1월 원충현이 공보실장에서 해임되었죠. 만약 장도영 일로 해임된 것이었다면 박정희의 미국 방문 이전에 이미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국제정세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는 원충현을 믿고 기용했는데, 방미 실패가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원충현 대령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쿠데타 세력이 자신을 찾아와 혁명 공약을 보여주면서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정이양을 약속한 혁명 공약을 믿고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박정희는 약속은 미루고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크게 실망한 원충현은 1년 만에 공보실장을 그만두고 군에 복귀했다는 것이었죠.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일본에서 독립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지금보다 매우 높았으며 군 장성들과 국회의원들 일부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를 지켜본 원충현 대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행하고 군에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어기고 군복을 벗고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굴욕적인 한일협정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동료들과 박정희를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결국 1965년 원충현은 군부의 불만 세력을 모아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먼저 거사 자금은 원충현 대령의 주택을 50만원에 저당자가 1차 비용으로 냈으며 나머지는 각자 조금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시 원충현은 많은 군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는데, 이를 활용해서 매우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8사단과 기타 확보한 병력으로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청와대와 기타 주요 부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있던 박인도 대령이 군 동원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기로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것이었죠. 따라서 쿠데타의 핵심은 이 수도경비사령부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충현의 쿠데타에 참여한 6번의 작전상황실장 김문한 중령이 이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김문한 중령은 작전참모부 상황실장으로 실제 군 동원 능력은 없었지만 유사시에는 주요 부대에 대한 투입을 결정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문한 대령은 쿠데타가 시작되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정보를 통제하여 정부군을 묶어놓기로 계획합니다. 또한 쿠데타의 핵심 멤버로 우덕주 대령도 있었는데, 당시 그는 육군본부의 정보참모부 기획관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덕수 대령이 거사시 담당한 역할은 정보 공작을 통해 진압부대로 공수부대가 동원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우덕주 대령은 자신이 혁명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충현 대령으로부터 혁명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을 당시 군내의 부패에 격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유를 받아들여 혁명을 결심했다. 그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거사일로 삼은 것은 1965년 5월 16일로 이날은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는 대통령 부재를 노린 전형적인 쿠데타 계획이라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수경사 등에서 벗어나는 순간 대통령을 납치하려 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전임자 케네디와는 달리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파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박정희에게 자신의 전용기까지 보낼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존슨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당일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들떠 있어 쿠데타군은 틈새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거사 5일 전인 5월 10일 이들의 체포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보도됐을 정도로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윤필홍이 이끄는 방첩대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며 거사 계획서도 수중에 있었습니다. 거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원충년 대령이 거사에 끌어들였던 이상열 중령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상열은 베트남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와 수도사단 기갑대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원충년 대령이 직접 접촉하여 거사에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원충년 입장에서는 이상열이 수도사단 전차대대라는 핵심 전력의 지휘관이니 포섭을 시도해 볼 만한 사람이었죠. 여기에 이상열 중령은 쿠데타의 주모자 중 한 명인 박인도 대령과는 사석에서 형동생 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충년과 이상열은 서울의 한 여관방에서 몰래 만나 의기투합했는데 당시 이상열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이를 육군 방첩대장이던 윤필용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윤필용의 방첩부대는 비밀리에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기습적으로 원충년과 그 동조자들을 일거에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965년 5월 원충년 대령을 비롯한 현역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이 군 재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원충년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민정이양 약속을 파기하고 경제까지 파탄낸 상황에서 박정희가 굴욕적 한일협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사를 일으키게 됐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장에 이상열이 증인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배신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부어 공판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죠. 원충년 사건 재판 결과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원충년 대령은 박인도 대령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우덕주 대령은 징역 15년형 구형됩니다. 특이하게도 원충년 대령은 여유와 당당함을 잃지 않았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충년 피고는 신문사 카메라맨에게 웃음을 띤 채 손짓하기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화장실에 가기도 했다. 이후 기사에서도 원충년의 특이한 행동을 소개합니다. 자신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도 눈물을 글썽이는 여타 피고인들과 달리 원충년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한편 밀고자 이상열은 군부 내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사건을 제보한 공로로 윤필용 대장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윤필용은 이상열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소개하여 특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죠. 이후 이상열은 김형욱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 주로 해외 파트로 돌며 정보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이후에도 한국 현대사에 또 다시 이름을 올렸는데 프랑스 공사로 재직 중이던 1979년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실종 사건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상열은 자신의 은인이나 다름없던 김형욱을 파리 시내로 유인하는 등 김형욱 납치 사건을 총지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시간은 한참 흘러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서거한 11.6 사건이 발생하고 전두환이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1981년 3월 3일에 맞춰 대대적인 사면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하를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때까지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원충년이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충년은 감옥을 나온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뒤집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죠. 대학 강단에 서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출감 후 여러 교회를 두루다니며 신앙 간증을 하는 한편 범죄자 선도를 위한 복지사업인 중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합니다. 이후에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2004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쿠데타 가담자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매우 오랜 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우덕주 대령은 1967년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1981년 특별사면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생활합니다. 당시 경찰이 바로 옆집에 살면서 감시를 이어갔다고 하며 지인의 상갓집이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허락을 받은 뒤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쿠데타 가담자였던 박인도 대령은 1979년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후에도 경찰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피해 전세방을 얻어서 이사가면 경찰서에서 형사가 집주인을 만나 골치 아프니까 쫓아내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우덕주 대령은 1988년에는 계급 복권까지 이뤄졌고 2002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족들은 계급 복권이 이뤄져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형을 산 전력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뒤에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말을 했죠. 오 씨가 계급 복권이 이뤄져 법적으로도 이미 자격을 갖춘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2014년
원충현 대령의 아들은 아버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였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한 쿠데타가 맞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사형이 징역 17년으로 2심에서 다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을 뿐이고 대법원은 2020년 징역 15년의 원심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대령 사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고자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세력에 의한 쿠데타이다. 원대령의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다.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쳤고 원대령이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한다. 과거 수사기관은 원충현 반혁명 사건에 대해 원충현과 그 동지들이 승진 누락 등의 불만을 품고 거사를 계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이 쿠데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단지 개개인의 사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려고 한 것이었죠. 사실 진급 불만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당시 진급은 5.16 가담자들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모자인 원충현은 계속 대령에 머물러 있었고 핵심 가담자 대부분은 중령 혹은 대령으로 장성으로 진급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군의 진급과 관련된 문제는 또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육사 11기들은 정규 육사 1기라는 엘리트 의식이 강했고 선배 장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전 선배 장교들이 단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사교육만 받고 군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정규 4년제 육사를 졸업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 현상으로 인해 진급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죠. 이것이 바로 한화회를 결성한 동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전두환의 한화회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원충현과는 다르게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며 그들의 희망대로 진급 물론 군의 요직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